우리 설명과 해석이 보면 사실 설명하고 해석 똑같아요. 이게 해석이 뭘 의미한다? 이것은 일정한 논리에 따라서 뭐 한다? 설명하는 겁니다. 일정한 논리에 따라서. 이 논리를 뭘로 준다? 이것을 특정한 제시문을 준다. 이제 설명의 대상이나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했었지만 우리가 자료 분석과 자료 종합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여기서 이제 통계 자료 갖고서 이야기를 하거든.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어떠한 지시문에 따라서 해석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는 거야. 그건 뭐냐면은 그 자료를 그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뭐 하라고 하는 거냐면 설명하시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지? 설명하시오. 통계 자료. 그러면은 요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일단은 자료 분석을 먼저 하겠지. 자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제시문의 요지를 아주 간략히 이것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요거에 따라서 요 예를 적용해 갖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한 달락이 들어가고 요게 한 달락이 들어가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게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여기서도 한번 봅시다. 표 1과 표 2에 나타난 현상들을 제시문 가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제시문 가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자, 제시문 가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는 합리적 선택에 관한 자신의 이론이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 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했어. 합리적인 선택이 모든 인간의 인간의 행위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커의 주장에 따르면 직장을 바꾸거나 친구 사귀거나 하는 모든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행동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뭘 한다? 행동을 선택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치? 합리적 선택. 근데 이걸로 모든 걸 다 설명한대. 이러한 논리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선택의 성격보다는 오히려 감정적인 또는 의무적인 이런 선택의 성격이 강하다고 인식되는 가족 생활과 관련된 결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람들은 왜 아이를 낳고 긴 시간과 많은 돈을 양육에 쏟아붓는가? 여러분은 사랑, 감정, 본능 등을 생각하겠지만 합리적 선택 이론에 대해 이론은 뭐겠어요? 애를 안 낳는 것보다 애를 안 낳는 행동보다 애를 낳는 행동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와. 그지? 그럼 더 나은 것은 뭘까? 사람들은 왜 아이를 낳고 긴 시간과 많은 돈을 양육에 쏟아붓는가? 여러분은 사랑, 감정, 본능 등을 생각하겠지만 베커 이론에 따르면 사실은 부모가 미래를 위해 현명한 투자를 하는 것이고 결국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된다. 이 베커의 이론에 따르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학원에 와서 배우는 이유, 학원에 보내주는 이유가 뭐라고? 노후 대비. 부모님의 노후 대비. 이렇게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의견으로는 이 투자가 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오는 한 부모는 노년에 대비해서 자식들의 교육과 재능에 재정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이다. 자, 제시문 가에서는 간단하죠. 뭡니까? 합리적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가를 활용해서 표 1하고 2를 설명을 하라고 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걸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그지? 근데 표를 봅시다. 이거 되게 간단해. 표 2를 보죠. 표 2를 보니까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 상품 관련 통계야.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이게 시계열 자료지. 시간적 추이에 따라서 손해부담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손해부담률이 감소했지. 자, 여러분들 손해부담률이 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석으로 주었습니다. 뭐라고 줬어요? 표에 주석이 있으면 주석은 꼭 반드시 읽어보고서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자기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될 부담 비율이래. 손해부담률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운전자 부담이죠. 나의 부담이야, 나. 그지?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손해부담률이 감소를 해서 결국에는 0%가 됐습니다. 사고가 나도 나는 부담을 제로로 하는 거야. 그지? 나는 사고가 났을 때 아무런 경제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처리하지. 자동차 운전보험료는 48만원으로 똑같아요. 자동차 운전보험료는 똑같아.
운전보험료는 고정돼 있어. 변화가 없어요. 자동차 사고 발생 건수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8,124건으로 늘었죠. 2,713건에서 8,124건으로 약 3배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자동차, 그러니까 사고가 늘었으니까 총처리 비용도 늘었겠지. 그래서 28억에서 278억으로, 이런 걸 뭐라 그러니? 도덕적 해이라고 그러는 거야. 보험 들었기 때문에 부주의한 운전을 해서 그런 거지. 그지? 10배가 느는 거야, 10배가. 물론 보험 사기도 있을 정도야. 근데 어쨌든 10배가 늘어.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나타난 현상이. 여기서 나타난 현상은 자동차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거지. 그지? 자동차 사고가 급증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급증을 했는데 요거하고 맞물려서 나타난 현상은 손해부담률이 줄어들었어. 손해부담률이 줄어드니까 자동차 사고가 증가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지? 보험료는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손해부담률이 0%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급증했다. 이 현상은 왜 나타났을까?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분명 불이익이지. 그러니까 나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나는 이 부담에 여기에서 경제적인 비용을 들이지를 않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뭐를 해서든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부주의한 운전을 해갖고 자동차 사고가 증가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합리적인 선택 이론에 따르면은 어떻다? 나에게 손실이 오지 않으니까 내가 부주의한 운전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고가 증가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표 2를 볼까? 표 2도 간단하죠? 이건 더 간단해. 1kg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100원에서 400원으로 오르죠. 그지? 400원으로 올라 400원으로 4배가 됐습니다. 쓰레기 1kg당 처리 비용은 고정되어 있는데 쓰레기 발생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5,013톤에서 4,007톤으로 1,000톤 정도, 약 20%가량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죠. 쓰레기 배출량이 어느 정도? 20% 정도 감소합니다. 감소해요. 그러니까 예산 적자는 15억에서 8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산 적자도 사라진 거죠. 여기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상승하는데 어떻게 됐다? 상승하니까 처리 비용은 그대로인데 봉투 가격이 상승하니까 발생량이 줄어서 쓰레기 처리 관련 예산 적자가 나지 않더라. 이렇게 된 거죠. 이 현상은 왜 나타난 거야? 사람들의 행위를 설명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왜 쓰레기 배출량을 줄였을까? 왜 줄이게 됐을까? 이 현상이 왜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쓰레기 양을 줄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배출량을. 왜 그런 거예요? 봉투 가격이 올랐으니까 어떻게 된다? 나에게 뭘로 되는 거야?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지면은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거죠? 합리적인 선택 이론으로 설명하게 되는 거지. 간단하지? 그지? 그래서 이 성능관계 문제였어요. 예전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제시문 가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설명하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방식이 다 비슷해. 이런 거야. 어쩔 때는 그 자료가 통계 자료 좀 어려울 때도 있는데 통계 자료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전에는 좀 어려운 것도 있었어. 그 해석도 해석하기 나름인 것도 있었고 건국대에서 그런 문제도 나오고 해서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눈에 빤히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에서 이제 그림 자료. 이런 그림이 나오면 여러분이 좀 안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에서는 특징적인 숫자들을 보지. 큰 수, 작은 수 같은 거 보고 그래프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보고 그래프가 곡선이면 기울기를 봐야 되고 등등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지? 그림에서도 이제 볼 때 그림 해석을 하게 될 때도 그림에서 특징적인 것들을 찾아내야 돼. 그걸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근데 그림 자료 여기서도 한번 이 연습을 한번 보면서 해봅시다. 추사 김정희 작품 세안도이다. 가를 참고하여 나에서 제시된 방법에 따라 세안도의 의미를 해석하시오. 가를 참고하고 나에서 제시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나에서 뭘 제시하고 있다? 나에서 세안도의 의미를 해석하라고 그랬는데 나에서 뭘 하라고 그랬어? 이게 나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뭘 제시하고 있다? 해석의 방법. 여기서는 해석의 논리. 이것을 이게 제시문 나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야. 우리 한번 제시문 나를 먼저 읽어보자. 도상학이라는 용어는 두 개의 그리스 단어, 이미지를 뜻하는 에이콘,
우리가 이게 요즘에 말하는 아이콘으로 바뀐 겁니다. 자, 기록하기를 뜻하는 그래프에, 이게 그래프죠. 그지? 에서 유래했다. 이러한 어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미지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미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해석하는 것이 바로 도상학이다. 도상학은 이미지, 메시지 해석이지. 자, 이미지가 전달하려고 하는 이제 메시지 해석. 이것은 의미를 풀어내는 거겠죠. 무슨 뜻인가? 이를 위해 도상학자들은 예술작품에 나타난 정보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단계에서 출발해. 자, 뭐라고 했습니까? 1. 정보를 어떻게 한다? 있는 그대로 기술한다. 디스크라이브 한다는 거야. 기술하는 단계에서 출발해 관습적 의미를 중시하여 문헌자료와 지식을 통해 작품의 주제나 개념을 이해하는 단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죠. 뭐라고? 자, 관습적 의미를 통해. 관습적 의미를 통해서 뭘 하느냐? 그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는 거죠. 주제나 개념을 이해하는 단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국가, 시대, 종교, 철학적 신조 등을 파악하여 작품의 본질적 의미를 해석한다. 자, 그 다음에는 국가, 시대, 종교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뭐한다? 종교, 철학적인 신조 등을 파악하여 작품의 본질적 의미 본질적인 의미를 이제 해석하는 것으로 나간다. 요컨대 도상학자들에게 회화 작품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읽어내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이를 위해 도상학자들은 문화적인 코드를 정확하게 독해하여 작가의 의도를 보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1305년에 제작된 조토의 프레스코와 성탄을 보자. 헛간에서 한 여자가 천으로 싼 어린애를 어머니에게 넘겨주고 있으며, 거기 보면은 그 헛간 침대 같은 거 있잖아. 그 말 저기에서 거기에서 한 여인이 애를 어머니에게 넘겨주고 있으며, 그 앞에는 나이든 남자가 졸고 있고 주변에 황소와 당나귀, 흰 양 6마리와 검은 염소 1마리가 있다. 그런데 관습적으로 보면 이건 지금 뭐 한 거야? 넘겨주고 있고 졸고 있고 여기 6마리가 뭐가 있고 이거죠. 첫 번째 단계. 정보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있는 거지. 자, 관습적으로 보면 이 관습적인 의미를 놓고서 이 그림은 성경을 토대로 한 작품으로서 그림 속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앞의 남자는 요셉, 헛간은 마리아가 예수를 출산한 마오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게 실제로 그걸 나타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관습적으로 이것을 표현하던 그런 이제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행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작품에서 해산을 마친 마리아는 깨어 있는데 요셉은 앉아서 졸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실제 아버지는 신이지 요셉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따르면 속세의 아버지인 요셉을 성탄이라는 상징적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건 뭐야? 본질적 의미에 다가간 거죠.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뭐야? 예수는 이제 인간의 아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던지기 위해서 요셉을 졸고 있는 걸로 이제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지? 자, 그러면은 제시문 가를 봅시다. 가를 참고해서 여기 그림을 해석하라고 했어. 지난해엔 만학과, 자 이제 가를 보자. 지난해엔 만학과 대운 2책을 보내오고 올해에는 또 우경문편을 보내주니 이 책들은 모두 세상에 늘 있는 것이 아니로다. 천만리 먼 국경에서 사왔고 여러 해에 걸쳐서 얻은 것이니 일시에 가능했던 일도 아니다. 지금 세상의 물결은 온통 권세와 이익만을 쫓는데 이런 일에 그처럼 마음과 힘을 쏟았으니 이는 권세 이익을 쫓지 않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현실에서는 어떤 거야? 사람들은 어떻다? 권세와 이익을 쫓는다. 그런데 지금 이제 책을 보내온 거지. 지난해 이거 지금 제자가 보낸 거죠. 자, 봅시다. 그런데 외려 세상 사람들이 이속을 쫓듯 바다박 초췌한 사람에게 마음을 준 것이다.
사마천이 이르기를 권세와 이익으로 만난 이들은 권세와 이익이 닿으면 사귐이 멀어진다고 하였다. 그대 또한 도도한 세상 물결 중에 한 사람이거늘 그러한 이 속 밖으로 벗어났으니 권세와 이익으로 나를 대하지 않는 것인가? 사마천의 말이 틀린 것인가? 이랬어요. 자, 지금 이제 사마천 얘기가 나왔죠? 권세하고 이익이 닿으면 우리 화무시비롱보다는 이제 그렇지, 화무시비롱. 그러니까 이제 꽃은 열흘을 불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죠. 무슨 얘기예요? 꽃이 아름답게 피는 게 10일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권세나 이익이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지? 그런 거 비슷한 거지. 그래서 권세와 이익, 지금 사마천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 어디 갔어? 그치? 둘째 줄, 셋째 줄. 사마천이 이익을 권세와 이익으로 만난 이들은 권세와 이익이 닿으면 사귐이 멀어진다. 이익이 닿으면 사귐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너는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것이니, 이건 뭐냐? 권세의 이익으로 나를 대하지 않는 것인가? 사마천의 말이 틀린 것이냐? 이런 말 했어요. 공자께서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듬을 알게 된다. 공자는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 송백의 늦게 시듬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송백은 추워지기 전이나 뒤나 똑같은 송백이고만 성인께서 특별히 날씨가 추워진 뒤를 힘주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사실 시드는 것은 아닌데 저 추워진 거 강조하느라고 이렇게 말했다 이런 말이죠. 이제 그대가 나를 대하면 예전이라고 더 잘한 게 없고 뒤라고 더 소홀히 한 것도 없으니 예전의 그대야 일컬을 게 없지만 이후의 그대는 성인에게서 칭찬받을 만하지 않은가. 성인께서 특별히 일컬으심은 그저 뒤늦게 시드는 정결과 지조 때문만은 아닐지. 정결과 지조. 자, 이게 이제 사실 관습적 의미와 관련이 되는 거죠. 또한 날씨가 추워질 때 느껴 일어난 바가 있기 때문에 풍속이 순후했던 전한시대 그 밤과 정당시처럼 어진 사람도 빈객이 그들의 형편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곤 했다. 이거죠. 권세와 이익에 따라. 그래도 하규의 적공이 대문에 써 붙인 말 주석을 보면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을 때, 한 사람은 가난하고 한 사람은 부유할 때, 한 사람은 신분이 높고 한 사람은 신분이 낮을 때 그 사귐의 정과 태도를 볼 수 있다. 좋을 때하고 나쁠 때. 그리고 원래 친구도 원래 나쁠 때 내 상황이 나쁠 때 치면 진짜 친구죠. 그지? 이러한 박절하기가 그지없다. 슬프다. 완당 누에는 쓰노라. 자, 밑에 그림 밑에 한번 또 보세요. 세안도는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서 5년째 유배 생활을 하던 1844년 자신을 대하는 제자 이상적이 한결같은 마음에 감격하여 뭐라고? 제자의 한결같은 마음에 감격을 했대요. 제자 이상적. 이걸 감격하여 그에게 그려보낸 작품이다. 추사는 그림 왼편에 따로 공간을 마련하여 세안도의 창작 경위를 위와 같이 적었다. 위는 이제 재심 가마라는 거죠. 당시 추사의 나이는 이제 59세였다. 이랬던 거지. 자, 그래서 이 도상학이라고 하는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라고 하는 이 도상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한번 그림 뭐라고 그랬어? 세안도의 의미를 이제 해석하시오 그랬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표현하려는 게 뭐니? 여기서 보면 요거 그대로 한번 따라가는 거 봐봐. 정보를 있는 그대로 기술을 하는 거네. 그러면 그림을 한번 펴보자. 그림을 펴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이 세안도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 소나무, 잣나무 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지? 여러분 소나무, 잣나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위에서 송백이것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도 이거 소나무, 잣나무라고 보는 게 맞겠지. 그리고 잎사귀도 요 뾰족뾰족하게 돼 있는 것도 그렇고 일단은 있는 그대로 기술하면은 송백이 서 있죠. 소나무하고 잣나무. 요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누추한 집인데 이게 진짜 좀 길쭉한 별로 큰 집 같지도 않지. 그지? 여기서 보면은 누추한 집이 하나가 있죠.
확실히 어때요? 좀 추워 보이죠? 싸늘해 보입니다. 싸늘해 보이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 정보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누추한 집주의 송백이 두루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분위기가 좀 을씨년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관습적 의미를 통해서 주제를 이해하기. 이건 뭐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누추한 집에서 이렇게 을씨년스럽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지. 실제로 이제 이것은 유배 갔을 때인 거죠. 근데 5년째 유배 생활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이거 권세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이제 사마천의 말을 인용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마천의 말 그리고 공자의 말, 이건 뭐예요? 이 관습적으로 사람들이 인용해서 많이 쓰는 이런 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권세와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정절과 지조. 날이 추워져도 송백이 얘네가 사실은 늦게 시든다고 했는데 시들지 않죠. 그지? 송백이 시들지 않는 것을 놓고서 정절, 지조라고 표현하는데, 추워지는 것이 이게 지금 상황이 어려워진 상황, 내가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 그런 데서도 어떻다? 정절과 지조를 지키고 있는 것, 그걸 표현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국가, 시대, 종교 이런 배경들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당시에 이제 어떻게 됐다? 자, 이 신념과 관련해서 보면은 이런 권세와 이익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가 유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권세를 잃고 유배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제자 이상적은 뭐 하고 있다? 나에 대한 어떤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런 책을 보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요거대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답을 쓴다라고 할 때 가를 참고하여 이렇게 한다고 하면 처음에 도상학에서 어떤 그 이미지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단계, 둘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이렇게 된다는 것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고, 이에 따라서 재심은 재심 가에 있는 그림 세안도를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정보를 그대로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다? 여기서 소나무가 서 있고 뭐 누추한 집이고 이런 것은 분위기가 어떻고 하면서 당시가 아니라 그림에 있는 것들을 이제 그대로 묘사하는 거, 그지? 그거를 해놓고, 그리고 단락을 바꿔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관습적 의미에 따라서 주제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송백이라고 하는 그 시들지 않는 저기가 있죠. 그 우리가 뭐 매난국주 이렇게 얘기하듯이 소나무는 지조와 절개, 여기서는 뭐래서 지조하고 정절 상징하는 걸로 보는 게 관습적 의미지. 근데 요거 관습적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인용하는 공자 같은 성인이나 사무장 같은 이제 현인들이 있는 거지. 그치? 이 내용들을 가지고 기술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따라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 자기 제자가 자기가 권세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자신하고 사귄다고 해갖고서 이익을 얻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 변치 않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주제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제 서술하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떤 논리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도상학이라고 하는 이 재심문다, 요거에 맞춰서 순서대로 나아가면서 이제 서술하게 되는 거예요. 한양대 문제였지. 자,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글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석의 논리까지 해서 아까 설명, 어떤 그 구조적인 것을 찾아봤었고, 두 번째 해석은 이제 설명하고 똑같은데 통계 자료의 해석, 이것도 지금 우리가 앞에서 자료 분석에서 간단하게 보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문제도 이제 한번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잘 나오지는 않는데 이런 방식의 이제 그림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림 해석을 이용해서 답을 쓰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설명과 해석까지도 이제 다 봤습니다.